요즘은 아마 있는 돈 지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대체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고위험 고수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중간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면서 중수익을 찾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찾는 상품이 바로 ELS, ELF, ELD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름이 어렵죠. EL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달라지는 글자는 뭐야? 일단 이게 뭔지 그리고 왜 여기에 관심들을 갖는다고 하는 건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뜻인데 ELS 최근 들어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런 시장에서 요런 장 상황에서는 늘 나오는 게 이제 ELS 얘기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주가 연계 증권. 뭐 우리말로 해도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지수 같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연계해서 그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ELS 상품의 정식 명칭을 보면 땡땡증권 ELS 제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만기를 정해놓고 네. 만기를 충족하면 이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만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대상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ELS는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라는 조건들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ELS의 형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오늘부터 코스피 지수를 연계로 하는 ELS를 발행을 하는데 3년 뒤에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의 90% 이상이면 연 5%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만약에 조기 상환 조건이라는 게 붙는데 만약에 만기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코스피 지수를 확인했을 때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보다 95% 이상이다. 네. 그러면은 연 5% 쳐가지고 그냥 6개월에 조기 상환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조건인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손해를 보는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 중간에 쭉 가다가 혹시나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떨어진 만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기다려보고 50%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땐 다시 연 5% 드릴게요 라고 하는 좀 특별한 조건들이 붙죠. 이런저런 조건들이 많이 붙는 게 뭐 ELS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대로 뭐 코스피 지수가 기초 자산이 될 네. 수도 있고 뭐 종목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원유나 금 이런 특별한 자산이 기초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개 이상의 기초 자산을 놓고 이 상품 ELS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가에 연계했다 하면 해외든 국내든 일단 수익률이 지금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조기 상황은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보면 ELS가 이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네. 요거 뒤로 저희 좀 미룰게요. 이런 것들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종목을 추종하는 상품들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죠.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기 상환 조건 말고도 네. 손실 보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5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만기까지 기다려 볼게요. 이걸 보통 이제 낙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낙인이 무슨 예전에 노예에게 찍는 낙인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낙인이죠. 잉글리시 아닙니까? 그렇죠. 잉글리시? 노크 할 때 그 그렇죠. 노크인. 예전엔 녹인이라고도 썼는데 어쨌든 낙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 낙인을 터치했다라고 한다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손실이 바로 확정은 아니고 살얼음판을 좀 걸어야 돼요. 만기까지. 그 이상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원금을 보존해 주거나 뭐 그 이상의 수익률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떨어지면 끝인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가가 많이 출렁이다 보니까 이런 낙인 조건을 달성한 그런 ELS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자산을 지수가 아닌 뭐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테슬라라든가 많이 떨어진 넷플릭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묶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면 저희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ELS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knock-out barrier라고 하잖아요. 네. 그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익이다. 그러면 이제 조기 상환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블랙홀님
블랙홀님 선물 옵션에 대한 또 다른 파생 상품이군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파생 네. 상품 맞고요. 그래서 이게 중위험 상품이 맞느냐 최근 들어서 그렇죠. 그 논쟁도 있어요. 네. 그러면 종목에 기반한 상품들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예, 이 손실이 확정되는 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결정짓는 게 결국은 그 기초자산 대상의 가격이 얼마나 변동하느냐라는 건데 지수보다는 사실은 종목의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ELS는 3년 만기로 발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3년 뒤에 얼마의 가격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엄청 큰 그림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2017년에 3년 뒤의 미래를 봤을 때 코로나가 올지 아무도 상상 못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후의 미래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거의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라 그냥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뭐 기초자산이 지수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밑은 뚫려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네요. 네. 아래는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수도 투자하는 시장별로 다를 텐데 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뉴욕 증시 네. 그 지수를 보는 게 있을 테고 유럽의 유로스탁 네, 아니면 맞습니다. 홍콩의 H지수 이런 네, 것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은 그나마 어느 쪽이 사정이 낮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딱 말씀해주신 그런 시장 지수들이 ELS에 주로 편입되는 그렇죠. 지수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그게 안 들어있으면 그럼 좀 안전하냐 좀 여기 홍콩 시장은 좀 불안한데 여기 뺀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랑 좀 유럽 증시 이렇게 묶어볼까 하면은 수익이 별로 나질 않아요. 이게 ELS의 어쩔 수 없는 구조 때문인데 이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ELS를 발행을 한다 그러면 ELS에서 모집된 돈의 한 네. 절반에서 90% 가까이는 안전한 채권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물을 매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 1억을 맡기시면 네. 1년 후에 제가 연 1% 정도 이자는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절반을 드릴게요. 이러면 좀 솔깃하지 않나요? 솔깃한데 지금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률은 로또 확률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돈을 가지고 1억을 네.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일단 9,990만 원 정도는 정기예금 2%짜리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은 잃어버려도 거의 1년 후면은 한 1% 정도 수익은 나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10만 원은 어떻게 하냐? 로또를 사는 거예요.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되면 1억 당첨되면 반을 드리고 안 되면 꽝입니다. 같은 상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예금에 한 9,990만 원 넣어놓는다고 했는데 그런 게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10만 원 정도 복권을 로또 복권을 사는 게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복권을 사는 것도 변동성이 좀 커야 그러니까 홍콩 증시처럼 변동성이 커야 수익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 복권마저도 별로 수익이 안 나는 그렇죠. 5천 원 넣고 당첨되면 7천 원 드립니다. 이런 복권은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ELS를 구성을 할 때는 뭐 2개, 3개 정도 기초자산을 마련하긴 하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는 변동성이 좀 큰 게 섞여 있어야 어쩔 수 없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안전한 지수들, 안전한 종목들로만 구성된 상품을 찾아보면 사실은 뭐 별반 수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위험 저수익이냐 중위험 중수익이냐 그걸 가르는 게 결국은 낙차가 커야 그 맞습니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ELS 말고요. ELF, ELD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형제자매 상품이라고 볼 네. 수 있는데 ELD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은행에서 판매되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연계 예금인데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을 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이제 기초자산을 주로 지수에 연동해가지고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아요. 장점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만약에 거기서 얘기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익은 0%. 그러니까 원금만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시기면은 사실상 손해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수익은 0%에서 많이 나면은 뭐 예금 이상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나오는 상품들도 있기는 하고요. ELF 같은 경우는 이 F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연계 펀드라고 우리말로 바꿔서 부를 수가 있을 텐데 ELS나 뭐 DLS나 이런 것들을 펀드로 만든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주가
그리고 DLS는 뭐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특별한 자산들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펀드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구조는 ELS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을 때 단품으로 먹을 것이냐 세트로 먹을 것이냐 그 차이 정도. 저는 프렌치 후라이 없으면 좀 힘든데. 요즘에 근데 감자 없더라고요. 감자 없는 데들이 종종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물가가 오른 시대의 자화상일 텐데 네. 그러면요. 네. 지금 아마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서들 고민하는 분들이 이런 걸 알아보실 거예요. 네, 그렇죠. 코인 시장 무너진다 말씀드렸고 네. 증시도 재미없고 그래서 들여다보실 텐데 뭐 확답을 할 수 없겠지만 중위험 중수익 목표 수익률을 대략 어느 정도로 삼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목표 수익률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형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을 보면 4에서 한 7% 정도? 야 그러면 예금보다 훨씬 높은데 그런데 지수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 최대 원금 손실 가능 폭이 네. 마이너스 100%예요. 그러니까 아예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3% 이자 주는 건 조금 더 안전하고 뭐 7% 이자 주는 건 조금 더 위험한 대신에 해볼 만하냐 이렇게 놓고 상품이 좋냐 나쁘냐를 따질 수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기초지수와 조기 상환 조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위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주느냐 그걸 놓고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상품을 좀 꾸준하게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돈을 넣어놓고 네. 탈모와 주름 이런 게 유발이 되는 그 비용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 2% 더 받는 게 내가 지금 일종의 생명수당 지급하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진짜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ELS, ELF, ELD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들어갈 거야. 이런 네. 분들은 어떤 기준을 고르면 됩니까? 일단 뭐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처럼 이제 조정이 높아지는 때일수록 종목은 좀 피해라. 변동성이 커질수록 그렇죠. 종목형 EL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 자릿수 대 수익률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위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 상품은 피하고 지수형 상품을 가져가시되 지수형 상품도 리스크는 뭐 마이너스 100% 되는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낙인 조건을 달성을 하게 되면 아까 뭐 중간에 마이너스 절반까지도 네. 떨어진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3년 정도 돈이 묶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낙인 같은 조건들이 마이너스 50% 혹은 마이너스 45%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마이너스 50%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달성 가능 충분하니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마이너스 45% 이런 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더 좋고 나쁘냐는 경험적으로 많은 상품들을 비교를 해봐야 요건 좀 괜찮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증권사를 돌면서 한번 상품들을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자금 여력하고 스트레스 내성 그리고 시장을 읽는 눈 이걸 조합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자, 파생 상품 투자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항상 유의해야 될 점들 많잖아요. 네. 어떤 것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파생 상품 ELS입니다. 설마 땡땡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3분의 1 반 이렇게 떨어지겠어라고 하는 그 설마가 사람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3년 이후에 이 시장 상황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를 해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중위험 중수익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그 정도 예금 조금 넣는 정도의 수익만 거둘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결국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다는 거 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